클락이라는 개념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기 0.5초 제가 그냥 이 단계에 맞게끔 하나씩 하는 거 하면은 이거 파고들으니까 다 할 텐데 우리 넥스트에 수업할 때는 이게 좀 사실 전체적으로는 분량이 그러니까 크게는 많아요. 크게는 많은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만 알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큰 덩어리 개수를 잡다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꼴이 막 이제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그 이유입니다. 패러럴 프로세싱. 그러니까 CPU의 패러럴 프로세싱이 아니라 멀티코어의 패러럴 프로세싱이 아니라 그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방법 중에서 그냥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더 막 있으면은 이게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용어 자체는 잊어버렸는데 한 CPU이지만 명령어를 여러 개 슈퍼스칼라라는 파이프라인인데 슈퍼스칼라 파이프라인을 하게 되면 원래 파이프라인은 이만큼 가지만 슈퍼스칼라 파이프라인은 명령어 4개를 한 묶음을 해가지고 또 4개 또 다음에 4개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레지스터 세트를 여러 카피를 두고 배치하는 로직을 여러 카피를 두고 그래서 한 CPU지만 명령어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저렇게 된다는 게 어떻게 되면 1보다 작아진 경우가 금방 근데 저번에 파이프 할 때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거 한 클락 단위를 파이프라인만 하게 되면 그래도 1보다 작아질 수는 없죠. 금방 설명한 것처럼 명령어 자체를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명령이 실행된다면 이렇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봤을 때 마치 3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단계는 다 클락 여기서 나오니까 사실 한 클락에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한 명령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내가 클락이지. 이게 파이프라인이고 좀 전에 설명한 거는 슈퍼스칼라는 거는 여기에 명령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냥 같은 패치를 동시에 2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디어하게 0.5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CPU의 더 복잡한 구조를 얘기하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다는 거죠. 저거 지금 한 묶음이 명령어인가요? 아니면 명령어 안에 단계인가요? 여기에서 묶음? 네. 여기에서 묶으면 단계가 아니고 다른 명령, 아예 add라는 명령어가 있고 여기 누구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2개를 제시. 명령어 하나는 5단계 있다고 했잖아요. 5단계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단계들 단위로 클럭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단계들 중에 제일 큰 거에 맞춰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령어 자체도 여러 클락이 성용가 되는 건데 저거가 그러니까 연속으로 2개가 들어갔다고 쳐도 이미 하나짜리가 여러 클럭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파이프라인으로서 해결되죠. 한 명령어가 5클락이 필요해요. 5클락이 필요하지만 이걸 파이프라인으로 동작시키면 한 클락마다 한 명령어가 나오게 되죠. 이게 응답이죠. 한 명령어는 5클락이 필요하지만 쭉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전체를 깊이 실행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아이디얼하게 CPI가 1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슈퍼스칼라라는 방식으로 또 그냥 구분이 해보면 대충 한두 줄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집에 더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면. 자, 다음에 이제 소개하는 거 성능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전 시간에 성능 얘기를 했던 거는 컴퓨터의 성능은 어떻게 표현하냐? 시간이 다르고 내가 어떤 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얘가 결과를 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요것이 주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걸 근데 조금 더 시스템, CPU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그것을 뭐 CPI니, 인스트럭션이니, 클락 스피드니 이런 걸로 브레이크다운, 더 그걸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막 그렇게 나눠놓고 보면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값이 나와. CPI가 얼마나인지 일반인들한테
보통 우리가 막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이 노트북의 CPI는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와닿기 힘듭니다.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서는 역수로서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 가느냐, 밉스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한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시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어떤 명령어의 구성, 컴파일 방식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행하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 기준을 삼는 게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벤치마크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까 봤던 그 간단한 프로그램도 그냥 벤치마크로 내는 거예요. 썸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라는 벤치마크다. 썸 벤치라고 해가지고 10줄짜리 프로그램 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데 100만 개 썸을 하는데 이 컴퓨터는 뭐 0.5초, 이 컴퓨터는 0.45초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벤치마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밖에서 알고 있는 벤치마크는 서로 이게 공인을 받는 거라는 거죠. 인정을 받고 있고 공인이라기보다는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실제로 이 컴퓨터가 활용될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이제 일반화시켜 제일 좋은 벤치마크는 뭐냐? 그냥 이 컴퓨터가 망가질 때까지 계속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시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시간 다 기록해 놓고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서 이 컴퓨터는 이런 일 할 때 얼마 걸, 이런 일 할 때 얼마 걸, 이렇게 하는 게 완전히 일반화된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일반화되고 그래가지고서 한 가지 수출 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로서 우리가 안 좋긴 한데 성적 많은주의 하나로 줄 세우는 거가 우리는 어쨌든 편하잖아요. 사람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 계산에 부활해지는데 뭐 기계인데 하나로 줄 세우기 위해서 벤치마크를 쓴다는 거. 그 얘기를 했고 자 다음에 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일반 유저는 일반 컴퓨터 사용자는 그렇게 해서 어떤 게 성능이 좋아 성능이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방금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개발자는 성능이 어떤 게 좋아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래 내가 좀 나쁘네 그럼 내 걸 성능을 좀 좋게 해야지 라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위해서라도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능을 개선하려고 할 때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성능을 개선하려고 할 때 어떤 접근 방법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방법에 그 원리가 되는 기본 시작은 뭐냐? 아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얘기도 나왔지만은 어떤 성능이라는 게 시간 하나로 딱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인들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사실 이것은 꼭 소프트웨어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 시스템 여러 가지 분야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소프트웨어만 생각한다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성능이 좋은 걸 만든다. 그러면 실행 시간이 빠른 걸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는 10초 동안 이 일을 해. 라고 하고 좀 더 코드를 개선해가지고서 9초 동안 되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이제 개발자들의 성능 개선의 목표인데 이런 대상물을, 소프트웨어라는 대상물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능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그렇지만 그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나누어진 작업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전체 작업을 이룬다는 겁니다. 웹브라우저만 보더라도 내가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처리하는 이 클라이언트 부분, 서버한테 요청해가지고 서버한테서 데이터 받아온 네트워크 부분,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에다가 뭔가 데이터 떠줘가지고 그래픽카드에서 막 그림을 그려주는 부분, 이런 것들 다 좀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전체 웹브라우저에 내 클릭했을 때 실제 그림이 나타날 때까지의 반응 속도, 전체 시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을 개선하려고 할 때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해가지고 그 화면에 그려지니까 10초 걸리니까 내가 이걸 9초로 만들어야지 9초로 10분의 10% 성능을 계산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보는 클릭하는 코드 클릭했을 때 이 클릭을 클라이언트가 읽어가지고 서버한테 요청 보내줄까지 코드가 이만큼 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보면서 코드가 100줄짜리 코드를 90줄짜리로 고쳐요. 그러면은 10% 줄었네?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물의 성능을 규정하는 게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두 부분의
한두 부분의 성능에다가 저 부분에만 몰두해가지고서 뭔가를 고쳤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의 성능을 2배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전체 리스폰스 타임, 전체 실행 시간이 2배 혹은 2배가 아니더라도 뭐 1.5배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이해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코드가 100만 줄짜리 코드예요. 그런데 100만 줄짜리 코드를 전체를 다 보면서 전체가 10% 줄어들게 만드는 것은 무지무지 어려운 작업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큰 조직에서 팀으로 나눠가지고서 한 서비스를 만드는데 팀별로 다 일부분 코드만 보고 있으면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최적화하는 건 무지무지 어려워요.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최적화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 고르게 되면 내가 기껏 여기서 코드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실행시간을 2분의 1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행시간은 한 0.1% 개선되는 이런 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을 개선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느냐를 힌트를 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암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요. 소프트웨어든 어떤 하드웨어 시스템이든 그것의 성능은 전체 걸리는 시간은 각 구성 요소들의 실행 시간, 걸리는 시간들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분의 구성 요소를 제 아무리 많이 성능 개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 시스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다라면 자기의 노력은 그 노력을 들인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암달의 법칙입니다. 암달이라는 사람이 관찰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이만큼 우리 한 반이 있어요. 한 반에 평균을 올리는데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올리게 해줘야지. 제가 예림이만 붙잡고 과외를 해가지고 예림 성적을 2배 올렸다고 해가지고 이 반 전체 성적은 2배가 아니라 정말 그만큼 올라가게 된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단한 그 상식을 왜 여기서 얘기하느냐. 뒤에 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커먼 케이스 옵티미제이션. 그 간단한 누구나 당연하지 그 말을 왜 수업에서 합니까라고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부딪히다 보면 이런 것을 찾는데 사실 이 생각이 틀리게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스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라라는 겁니다. 이때 큰 비중은 또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게 코드가 큰 부분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루프 실행해서 이품에 따라 가지고 100만 번 루프 도는 것 여기 그냥 한 번 실행되는 거 이런 거 했을 때 코드의 크기만 놓고 보면은 얘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실행 시간은 100만 번 루프 도는 게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번 루프 도는 데서 한 2줄만 개선해가지고서 저 2줄만 어떻게 없앨 수 있는 코드를 만든다면 여기서 10줄을 없애는 것보다 훨씬 더 성능 개선이 더 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자주 실행하는 코드라고 자주 실행하는 코드. 그래서 커먼 케이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성능 최적화를 이렇게 다룰 때는 자주 실행되는 것, 계속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다 똑같아요. 자주 접하는 것. 그런 데다가 또 다수 그런 데다가 뭔가 개선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소수인 것을 개선해가지고는 전체 시스템이 개선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얘기를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과학적 얘기나 사회학적 얘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인간이 하는 게 다 이제 그런 게 있고 이것도 컴퓨터에만 있는 것 같지만 컴퓨터에서 나온 얘기 같지만은 암달이 컴퓨터에서 얘기한 것 같지만은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서 나왔다는 거. 수식을 이렇게 풀었었어요. 수식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겁니다. 전체 T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인데 이 프로그램은 알파라는 부분과 알파를 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서 알파 부분을 K만큼 성능을 개선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K분의 1로 만들어진 거죠.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데 그렇게 개선을 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개선된 이 프로그램 전체 실행 시간은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알파라는 부분이 작다,
이미 하다 그러면 아무리 K를 많이 크게 개선을 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크지 않다는 거죠. 즉 알파가 차지하는 프로그램 T 시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 부분을 이게 뭐 10배가 아니라도 단 1.5배라도 아니면 10% 1.1배라도 계산하는 것이 비중이 작은 부분을 10배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득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수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례로서 얘기를 한 거고요. 아마 이 위에 있는 이 문제만 보면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100초 걸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80초는 곱셈이고 그 나머지 20초는 뭐 덧셈이나 다른 걸 진행된다고 해보 이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5배 계산하려면 5배 뭐 비현실 숫자 아니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수식 그대로만 적용하게 되면 이 곱셈 부분을 제한물이 무한대로 해야지만이 5배 계산했다는 거예요. 여기 80조니까 80에 해당하는 부분이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을 하는데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몇 배 계산할 거냐는 거죠. 80에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산이 하나도 안 되고 이것이 5배가 되려면 100초가 아니라 20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암달의 법칙이 의미하고 이건 너무 이제 극단적인 거고 많이 쓰는 부분,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을 최적화에 집중해라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이제 지금 넥스트 안에서 같이 일할 때는 어차피 이런 용어는 안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커먼 케이스 옵티미제이션 이런 용어는 들을 겁니다. 예. 커먼 케이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게 뭔가 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다. 라는 것을 정말 단순한 건데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상태로 제가 이제 저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뭔가 이제 개발 작업을 하고 개발 회의를 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놓쳐가지고서 그 노가다 닥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보여요. 그럼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야 너 암달의 법칙을 들어봤냐면은 암달의 법칙 뭐라고 줄줄줄 얘기를 해요. 암달의 법칙이 뭔지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적용하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한 것이었어. 그래서 암달의 법칙이 뭐다 이걸 용어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그 내포하는 의미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다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암달의 법칙을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하나 더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커먼 케이스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소스에서 사실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설계해가지고서 쭉 만든다면 그런 개발자라면 프로그램 개발자는 프로그램만 놓고 봐도 어떤 게 커먼 케이스인지 대충은 압니다. 대충은 아까 뭐 인품은 있긴 했지만 그 소스만 보더라도 그 루프가 들어있는 부분이 커먼 케이스다. 그리고 똑같이 함수가 3개가 있지만 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들을 내가 설계했기 때문에 어떤 함수는 처음부터 메인에서 끝까지 실행되면서 한 번 호출되는 거고 어떤 함수는 루프를 통해서 여러 번 호출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3개의 함수 중에서 이쪽의 함수가 더 커먼 케이스다. 좀 알기 쉬운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거나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이거나 하게 되면 소스만 보고서 커먼 케이스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방법입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용어도 우리 그냥 일반 세계에서도 많이 쓰이죠.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대상물의 특성을 막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보통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그 소프트웨어의 실행 패턴을 분석하는 것 그것을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한 소프트웨어가 아니거나 복잡한 소프트웨어인데 이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때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사실 여기는 시간이죠. 성능에 하고 있으니까 목적은 시간인데 어떤 부분이 더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줍니다.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이제 C로 계속 얘기하다 보면 뭐 함수가 막 이제 수백 개 막 이제 모듈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성능을 서버에다가 뭐 10만 동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단 5%만 개선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비중을 많이 차지한 부분에서 약간만 고치게 되면 그게 달성이 좀 쉬워진다는 거죠. 그게 프로파일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리눅스에 있는 이제 프로파일링 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윈도우즈나 이런 데도 있을 겁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바로 툴을 얘기를 드리는데 분명히 모든 그 개발 시스템에는 다 이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제 그 과정만 하고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리눅스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컴파일을 아예 다시 해야 됩니다. 프로파일링의 이제 목표는 뭐냐? 프로파일링의 목표는 요만큼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되고 실행하면 프로세스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메인부터 시로 메인부터 쭉 실행이 되는 함수 갖다가 함수 코드 읽고 막 이렇게 갖다 하겠죠. 이렇게 이제 실행되고 이 전체 실행 시간 100초가 걸립니다. 100초가 걸리는데 프로파일링 하는 목표는 목표는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각 요소들이 실행 시간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 그냥 코드 크기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가는 컴파일 들어가면 보면 됩니다. 소스는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프로파일링은 실행 시간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단위는 C 같은 경우는 함수 단위입니다. 함수 단위를 해가지고 함수가 만약에 하나, 펑션 1, 펑션 2, 펑션 3 이렇게 있다. 메인, F1, F3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면 전체 100초가 걸렸는데 메인이 5초, F1이 10초, F2가 60초, F3가 나머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준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벨그린드 있죠? 벨그린드도 어떤 면에서 프로파일링 하는 작업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파일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링은 소프트에서 이걸 프로파일링하고 이거 분석 도구입니다. 분석 도구인데 얘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실행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스트럭션이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구별합니다. 이걸 가능한 게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CPU에 가는 인스트럭션을 이 프로그램 밖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 밖에서 이 어떤 인스트럭션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밖에서 메모리는 어디에 있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십시오. 어떤 함수가 얼마만큼 실행되는가 요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밖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밖에서는 명령어들이 쭉 나오고 있고 메모리에 어디를 액세스하는 이런 주소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것만 봐가지고는 이 코드들이 어떤 함수 속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됩니다.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되고 GCC는 프로파일링을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옵션에다가 이런 프로파일링 옵션을 넣게 되면은 우리 소스를 컴파일할 때 각각의 함수에 처음과 시작에 추가의 코드를 넣어줍니다. 추가의 코드를 넣어주는데 시간을 재는 코드를 넣어줘요. 여기에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이걸 체크하도록 하는 코드를 넣어가지고서 그 시간들이 추가된 글로벌에다가 계속 쌓이도록 이렇게 하는 코드를 넣어줘요. 그래서 컴파일을 다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면 어떤 출력 파일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 출력 파일은 바로 각각의 함수별로 실행된 상황을 담고 있는 로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리눅스 같은 경우는 Gpro라는 그러니까 G라고 붙었죠. 그러니까 GCC의 프로그램 패키지예요. 같은 패키지입니다. Gpro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이건 실행시키는 게 아닙니다. 실행시키는 건 아니고 프로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해석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 좀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이겁니다. 각각 한 줄 한 줄이 함수입니다. 한 줄 함수 이름이고 얘가 몇 초가 실행되느냐 하고 비율도 나오고요. 전체 100% 중에 얘가 몇 % 실행되느냐 하고 또 이게 더 쉽겠죠. 이거는 몇 번 호출되느냐 콜이 몇 번 되느냐 이런 거.
그리고 한 번 콜할 때 몇 초가 얼마나 팩시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방금 이제 안달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작업이고요. 이제 뭔가 개발을 할 때 개발의 이제 튜닝 마지막 최적화 단계에서 아마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인데 수업에서는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저희 그 함수 단위가 아니고 몇 번째 줄에서 오래 걸리는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건 없어요. 그걸 하려면 내가 코드에서 그런 걸 만들어가야 되죠. 타임 여기 찍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이 도구를 쓰고 싶으면 그걸 그냥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하든지. 이 도구를 쓰고 싶으면. 툴로서, 이런 도구로서 그렇게 막 그냥 코드 한 줄 한 줄 단위의 실행 시간을 해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이런 링크에 가보니까 어떤 개발자가 이 프로파일링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을 설명해드렸어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 그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쪽 부분이 시간을 많이 차지하더라. 그래서 이쪽 부분 코드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서 성능 개선에 도움을 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성능 얘기를 이렇게 쭉 했고요. 결국 이제 뭐 유저 입장이든 시스템 엔지니어든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든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은 시간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게 그 관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절대값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절대적인 값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CPU만 놓고 보면 뭐 이렇게 분해해 볼 수 있다라고 했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보통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좋은 벤치마크라는 것의 의미 설명을 했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개발자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앞단의 업체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닙니다. 하드웨어를 설계했던 예를 들자면 이거죠. 우리 CPU 지난 시간 CPU 설계 단계를 볼 때 패치하는 하드웨어 로직 만들고 디코드하는 로직 만들고 이런 거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냐 이걸 분석해가지고 더 많이 걸린 부분들을 개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CPU 같은 예는 그 5단계 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거에 맞춰가지고 플락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많이 걸린 걸 줄이면은 전체적인 성능이 줄는 뭐 이런 거죠. 그런 모든 시스템에 적용되는 성능이라는 성능인데 전체 시스템이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암달의 법칙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 그럴 때는 커먼 케이스, 자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실행 시간 측면에서 비중이 큰 것에 우리가 초점을 항상 맞춰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분명히 놓칠 때가 있는데 그 놓치게 되는 큰 이유가 뭐냐면 눈으로 봤을 때 큰 코드가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 여러분들 초보 개발자들은 눈으로 봤을 때 큰 코드가 중요한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코드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또 자기의 보람도 성취도도 거기에 더 많이 느껴져요. 큰 코드, 눈으로 봤을 때 큰 코드는 자기가 노력을 하게 되면 함수 하나를 아예 없앨 수도 있고 이 함수 이렇게 합쳐가지고 최적화시킬 수 있는 거였네. 그리고 막 루프가 막 2번 도는데 2번 도는 루프, 그러니까 2개의 루프 이루어진 것들을 자 가만히 알고리즘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루프 하나 합쳐가지고 할 수도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큰 코드여야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거 실행되는 데 가지고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 한 번 실행되는 콜되는 그런 코드였다는 거죠. 그런 거면은 성능 개선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딩 할 때는 당연히 자기가 작성하는 모든 코드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 최적화된 걸 이제 코딩해야 되겠죠. 이제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튜닝하는 단계에서는 암달의 법칙을 잘 생각하는 케이스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잠깐 쉬기는 좀 뭐하고 하니까 5분이라도 쉴까요? 메모리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비는 늘 쉬면 좋겠지. 아, 그거는 물론 네, 잠깐 쉬고 기말고사를 위해서 볼 건데요. 네. 그냥 수업 일정으로 보면은 다음 주예요. 다음 주가 우리 이제 13주 마지막 주라서 1월 4일일 거예요. 1월 4일. 네. 여기 혹시 개경프나 실전 프로젝트 하는 친구 있습니까? 그 어때요? 그 주에 데모할 거죠. 1월 7일, 1월 6일인가? 6일. 4, 5, 6, 6일이겠네요. 어때요? 10며칠 아닌가요? 6일이요. 6일. 10며칠은 방학이야. 아니 10며칠에 자구할 뭐 있어요? 아니 자구할 우리 김 교수님이야 워낙 이제 우리 넥스트의 독보적인 분이시니까 일단 부들부들. 방학 시간 자고할 기말고사. 그래서 저 혹시나 그 이게 이제 2학기나 1학기 때문에